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 기업에서 식품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큰 재주 같은 건 없다 하더라도 저 좋아하는 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싶어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자리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보게 되면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매사 노력하는 태도로 남들 가진 것 부러워만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부린 욕심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지척에서 보아왔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저 스스로 가진 것을 갈고 닦아 발전시키려고 했던 저와 다르게 제 남편은 항상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에 괴로워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도 넘치고 또 그만큼 어떻게든 지금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실 날 때부터 가진 것이 그리 많은 사람은 되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타고난 가정 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어린 자식들 보는 앞에서도 서로 험한 말 오가며 부부싸움을 일삼는 것이 일상이셨고 경제적으로 항상 빠듯한 환경에 두 사람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크지 않았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받기는커녕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동생들 돌보는 몫까지 남편 몫이 되었다고 해요. 부모 하는 행실이 저렇다 보니 어릴 적부터 부모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은 사람이었어요. 없는 집 자식이 그나마 자기 부모 세대보다는 나은 삶 살 수 있는 길은 역시 공부밖에 없지 않겠어요? 없는 집에서 빨리 돈 벌어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공부하는 자식을 구박하는 시부모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 인간들을 소개해 줄 일이 없다는 게 그 인간들이 부모랍시고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야. 당신 만나 결혼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내 양친 다 살아있었으면 나 당신하고 결혼을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20살 성인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던 시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셨고요.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해 암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는 판정받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평생 모친의 폭언과 학대에 상처받은 큰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는 못 죽는다며 병실이 떠나가도록 폐악을 부리기도 여러 번, 가는 날까지 자식을 수치스럽게 만들다 반성 한 번을 하지 않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듯 절박하고 갑갑하기 이를 데 없는 남편의 성장 환경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집안 형편이 제법 좋은 편이었거든요. 능력 있는 아버지 둔 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어보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사랑 속에 결혼하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지극한 부모로서의 사랑을 주셨던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와는 비교하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정반대인 분들이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그 시절로는 흔치 않았던 외국 유학까지 다녀오셔서 회사를 경영하셨던 분이셨어요. 당신 성공하겠다고 직원들 인생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며 유학하셨던 해외에서 보고 경험한 복지제도를 많이 들여오셔서 참된 기업인상 수상도 하실 정도로 당신 회사와 직원들에게 애착이 강한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부모여서가 아니라 나와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인생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올곧음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손꼽자면 저는 언제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두 분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부모를 두었다는 것이 인생에 더 없는 큰 복이자 행운이라는 걸 남편을 만나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항상 부러워하던 것도 누가 보아도 존경스럽고 명예로우셨던 제 부모님 두 분이셨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 남매들 사이가 아주 돈독한 건 역시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삼남매 중 장녀인데요. 제 밑으로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고 거의 띠동갑 차이 나는 누뚱이 막내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 두 분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둘째 남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크지 않으니 정말 친구처럼 함께 자랐고 막내 남동생은 워낙 나이 터울이 많이 나다 보니 항상 아기 같고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재 형제라고 해서 자라면서 치고받고 자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친구들 중에는 간혹 남매 사이가 남보다도 못하거나 싸우면 과격해지기가 일쑤던데 막내 남동생은 둘째로 치더라도 제 바로 밑에 둘째 남동생과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저지만 워낙 그 아이가 성격이 유순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누나에게 먼저 잘 양보해 주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제 주변에 남매인 친구들이 저희 남매들 사이가 참 유난하다고 말할 정도니 누나와 항상 잘 지내주는 두 남동생들이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도 남매끼리 여행도 같이 가고 가끔 술자리도 가지는 등 워낙 돈독하게 지내다 보니 연애 때부터도 남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요. 처음에는 제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던 사람이 싹싹하게 먼저 다가오는 동생들 덕에 저희 집안 분위기에 훨씬 더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부모님 떠나고 남겨진 두 남동생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피 섞인 혈육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 입학까지 미루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도 학교에서 폭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등 동생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 보고 그만 얼마 남아있지 않던 정도 뚝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2살 어린 막내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더는 너희들 인생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인생 살자고 더는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 통보했고 그간 형이 그렇게 고생한 걸 알면서도 더 도와주지 않는다며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는 남동생들 보고 그대로 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단신으로 천외고아나 다름없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던 남편이었어요. 나한테 누가 있어.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어. 술이 들어가면 우울한 표정과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붙들고 항상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의지할 때라고는 어느 한 군데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처럼 형제 많은 사람과 인연 맺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로 이어져 있다고는 하나 상처만 주었던 친구 가족과는 달리 나랑 결혼해서 무책임했던 친부모 대신 장인 장모 사랑 듬뿍 받고 형 그렇게 고생시키고도 고마운 줄도 몰랐던 염치 없는 동생들 대신 벌써부터 매형하고 애교 부리며 살갑게 구는 제 남동생들과 잘 지내면서 지난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박에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온 환경이 차이가 난다고 사람을 괄시할 분들은 아니니 처음 만나는 남편도 정중한 태도로 대해 주셨지만 아마 남편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라온 환경이 궁핍한 것보다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자식으로 커오지 못했던 남편이 딸 자식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는 것을요. 정인아, 아빠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구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건데. 아빠, 그래도 저 사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솔직히 저 사람 같은 환경에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악물고 노력해서 저 정도 위치까지 간 게 얼마나 대견해? 은혜를 모르던 남동생들과 인연을 끊고 또 죽을 만큼 일에 악착같이 벌어서 결국 대학 입학에 성공한 남편이었어요. 워낙 공부머리는 타고난 부분도 있었고 본인 역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부모비까지 꼬박꼬박 갚아가며 대학 생활을 스스로 벌어서 해야 했으니 대학생이라고 한숨 돌릴 여유도 없이 살이 쭉쭉 빠져가며 힘들게 일하며 대학을 다녔어도 악착같이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다소 걱정을 하셨더라도 대놓고 반대를 못하셨던 건 역시 그 힘든 환경에서도 좋은 학교 나와 좋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자기한테는 저 하나밖에 없다면서 딸내미에게 지극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셨죠. 다만 결혼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헛바람 들지 않고 성실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네 모습을 참 높게 사네. 자네가 그런 듬직한 면이 있으니 나도 내 귀한 딸 자식 맡기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부디 지금 그 마음 잃지 말고 둘이서 다른 생각 말고 성실하게만 살아준다면 내 더 바랄 게 없겠네.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운영하시면서 재산도 제법 모으시고 사회인으로서의 명망도 제법 쌓으셨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죠. 그런 만큼 그런 아버지를 보고 제게 선자리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 성품을 보고 저를 눈독 들이시는 분들도 계셨으나 저희 아버지가 외적으로 가진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도 결혼에 들어올 사람이 이처럼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려고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아버지 자식 셋 중 어느 하나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일하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식품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 전공 살려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살았고요. 다른 두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최대 나와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아직 제 앞가림하고 살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막내 역시 음악에 재능이 있어 클래식 연주자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여나 사위가 헛꿈꾸지나 않을까 다들 어찌 말을 얹든지. 윤서방이야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다니는 좋은 직장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잘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아줬으면 하는 욕심이 없진 않으니까. 그런 아버지 마음을 저도 이해 못할 건 아니었어요. 당장 저나 제 남동생들부터도 아버지 회사 당연히 물려받는다거나 아버지 재산 자식이라고 우리가 다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매를 이렇게 자립심 강한 인간으로 키워주신 것이 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 배우고 싶은 것 원 없이 배우게 해주시고 이만큼 자라 각자 자기 몫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게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무얼 걱정하시는지 알았지만 정작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아버지한테 의존할 생각 없이 내 앞가림하고 사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당연하다는 듯 사위가 친정에 의존하게 할 생각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가뜩이나 자존심 강한 사람이 뭐가 모자라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그리 말씀하셨어도 걱정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식품연구원으로서 하던 일 열심히 하며 회사 다녔고 남편도 좋은 회사인 만큼 항상 일이 많아 야근도 잦고 바쁘게 지냈죠. 그러다 남편이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잘 되었는지 성과금도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승진도 유리해질 테니 기뻐하겠다는 생각으로 축하를 해주었는데 어째 남편 표정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번 계약 성사시키면서 얻은 순수익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은 우스운데 성과금이 몇백 들어온 걸 보니까 그만 허탈해서. 사실 이런 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감정일 거예요. 회사의 일원으로서 큰일을 해내고 나면 내 가치를 인정받은 것만 같아 잠시 기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의 성과는 뒤로 하고 또다시 업무에 내몰릴 때면 내가 커다란 회사에 사소하고 하찮은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이러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허무감을 이해한다고 남편을 위로하고 그럼에도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 회사에서 인정받은 당신이 참 대단하다면서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날 따려고 아껴둔 비싼 와인도 꺼내서 두 사람이서 자축과 위로를 하고 그렇게 잘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한참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던 남편이 급기야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 퇴사하고 회사 차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단박에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제게 오래 심사숙고한 얼굴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러다 얼마 전 그 일까지 있고 나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 실행하지 않으면 평생 회사에 주저앉아 이러고 살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그만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래도 여보, 창업이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오죽하면 먼저 회사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사에서 자리 보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평생 자기 역량도 제대로 못 펼쳐보고 회사에서 소모품 취급받게 더 당하겠어? 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말로는 제 생각을 묻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혼자서 한참을 생각하다 혼자서 결론을 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항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했다 보니까 이런 고집이 세요. 그래도 저 만나고 나서는 제 눈치도 보고 제 생각도 묻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뒤흔들 만한 중대한 결정은 결국 자기 혼자서만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나아지질 않더군요. 현실적으로 당장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사업 키우고 안정화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어디서 물건 떼오는 것도 아니고 유통 연결하는 일이 주가 될 테니 창업 자금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 일은 정보랑 사업 인맥이 더 중요한 일인데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악착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쌓아온 인맥도 만만치 않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
좀처럼 자기 욕심내는 걸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 간절한 눈빛을 하고 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근 한 달간을 서로 되니 안 되니 다투기도 하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질 않았죠. 평생 가진 거 하나 없이 아등바등 이 최악의 상황만 벗어나자고 죽을 힘쓰는 거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정말 허황된 사업병이라도 나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당신보다도 내가 돈 쓰는데 훨씬 인색한 거 알잖아. 내 돈 아까운 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나 정말로 잘할 자신 있어. 당신이 나 안 믿어주면 세상 누가 나 같은 놈을 믿어주겠어? 결국 술까지 마신 남편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제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 부모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데 질려서 제 옆에서 같이 한두 잔 마실 때 아니면 혼자서는 절대 술에 입대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말 맞다나 워낙 어릴 때부터 없이 자라고 힘들게 벌어 돈 허투루 쓰는 건 10원 한 장도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지간히 확신이 없지 않고서야 모은 돈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안고 헛바람이 들어 일을 시작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 얼마간은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할 때 인맥 관리 잘해온 덕인지 끌어주시는 분들도 여러 계셨고요. 남편 말대로 그동안 스스로 모은 것과 회사 퇴직금만으로 알뜰살뜰하게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재개했던 약속대로 저희 친정이나 저한테도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담당자였을 때 원만하게 잘 지냈던 사이라고는 하더라도 동아리도 아니고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아직 기반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구멍가게만한 작은 회사보다야 지금껏 이룬 것이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큰 회사에 거래를 두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어요. 남편 딴에는 신뢰를 쌓았다 하더라도 돈이 오가는 곳에서 개인에 대한 믿음보다 확실한 거래처를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업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도 그래도 일이 잘 되었을 땐 한없이 밝았던 남편 표정이 회사 관두기 전보다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저 사람이 사업 정리하고 재취업을 했으면 했지만 도저히 사업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미련을 떠는 남편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제게 친정아버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없겠냐는 소리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당신 정말 왜 이래? 분명 자신 있다고 했잖아. 지금 사업 잘 안 되더라도 그때는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분명 그렇게 약속해놓고 가족한테 손까지 벌리면서 미련 안 떨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정말 가망이 없는 거면 내 자존심 다 숙여가며 이런 말 꺼낼 생각조차 안 했을 거야. 안정적으로 투자금 확보만 되어 있었어도 따낼 수 있는 계약이 몇 개였는데 출자금 얼마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전까지 가서 계약 엎어지는 걸 보면서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나도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하다못해 자식 인생 갉아먹는 부모만도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 능력 이렇게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저버릴 일은 없었을 텐데. 여보, 나 2번 다시 아니래.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면 미련 없이 접겠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저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한답시고 눈이 뒤집어진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일일이 계약을 하나하나 스스로 챙기던 모습이나 저 사람 말처럼 계약 성사 직전에 어그러지는 걸 여러 번 봤던 터라
저도 저렇게나 간절하게 회사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손을 한 번쯤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면목이 없게도 이런 죄송한 부탁을 드리는 딸 내외를 별 말씀 없이 바라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역시 큰 말을 보태지 않으시고 조용히 사위를 도와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장인어른이 살려주신 거예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한테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모진 세상살이 버티던 사람이 바닥에 이마라도 찌을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모습에 저까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시는 분이시니 아무리 사이라 할지언정 무작정 투자금을 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계약 분배하여 투자금에 대한 회사 지분 역시 계약으로 명시해 두었고 아직 시작 단계인 남편 회사에 투자금이라고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거의 전부였기에 당연히 회사 지분 대부분이 아버지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이제 곧 회사 은퇴하고 살 날 얼마 더 남았겠소? 너희 잘 사는 것 말고 부모로서 바라는 게 뭐가 더 있겠나? 회사 지분 문제도 어차피 나 가고 나면 새끼들인 너희들 것 될 텐데 그저 우리 정인이랑 오순도순 잘 살면서 열심히만 살아지면 바랄 게 뭐가 있겠나? 당신 사후에는 지금 아버지 몫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남편 몫으로 도로 돌려주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해주신 셈이었어요. 정말로 딸 자식 내외 잘 살라는 마음만으로 처음으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투자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만 주어지면 꽃 피울 수 있다고 자신한 것처럼 남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성사해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본금을 확보했음을 증명하자 이전에 계약을 고사하셨던 거래처에서도 다시 계약을 해주셨어요. 계약이 몰릴수록 능력을 증명하는 셈이니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도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인 성실함이 빛을 발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한다고 장인어른이랑 당신이 우리 회사 살려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난 절대로 지금 잘 되는 수준에서 만족 못해. 당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장인어른 투자해 주신 보람을 위해서라도 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눈밑이 시커매지고 볼살이 쭉 빠질 정도로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 걱정하는 말에도 저리 말하며 투지를 불태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저희 아버지 투자금 받아 기사 회생한 지 5년 만에 회사 규모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만 하더라도 100곳 이상이 될 정도로 이제는 중견기업이라 부르기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사가 커진 만큼 남편 얼굴 보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점이 아쉬웠지만 평생 죽도록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사람이 그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저 역시 아내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바쁘긴 하더라도 어렵게 시간 낼 때면 항상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구는 사람이었고요. 나처럼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놈이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장인어른께서 나같이 부족한 놈을 믿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인간이면 은혜를 아는 놈이면 당연히 잘해야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친정집에 비싼 선물 보내고 저 용돈하라고 거금도 턱턱 내놓으며 곧잘 선물도 했습니다. 워낙 일이 바빠 남편 대신 비서를 통해 물건이 올 때는 그래도 선물보다 우리 남편 얼굴 한 번 더 봤으면 싶었다가도 이 정도로 바쁜데도 아내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한 번씩 남편이 회사가 커져서 회계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며 슬슬 장인어른 지분 문제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며 운을 떼긴 했는데 사업가 딸이라 해도 사업에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저는 그저 두 분이서 해결하시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랑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별말이 없기에 저도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죠. 남편 일도 잘 되고 제 생활에도 여전히 평온이 잘 흘러가고 있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이만 찾아와 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러울 게 없던 제 인생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온 친정 식구들이 당황하고 놀랐으나 정작 아버지만이 침착하게 온 가족을 위로하셨습니다. 너무 놀랄 것 없다. 요새 암이야 흔한 병이고 은퇴하고 5년 동안 너희 어머니랑 가고 싶었던 여행도 원 없이 다녔고 내 새끼들 좋은 짝 만나 무탈하게 잘 사는데 더 욕심내면 안 되지. 아직 손자 한 명 못 보신 분이 그게 무슨 소리래요. 아빠 절대 안 죽어. 내가 그렇게는 안 둘 거야. 자꾸만 다 내려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야속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아직 철없는 딸 자식을 더없이 따스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듣고는 밤늦게까지 일하다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장인어른,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아직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반드시 쾌차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만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병실을 특실로 바꿔드려야 한다. 병원장하고 어떻게든 약속을 잡겠다며 부산을 떠는 남편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병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야기 들을 때도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그저 연로하셔서 병 진행이 더디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 야속했어요. 아버님 절이 편찮으셔서 당신도 많이 힘들지. 일 다니기만 해도 힘든 사람이 매일같이 장인어른 병실에 가니 이걸로 장모님이랑 마사지라도 좀 받고 와. 여전히 바빠 문병은 자주 못 와도 아버지 입맛이 없어 잘 못 드신다고 할 때마다 좋은 음식들 보내주고 간병에 지친 제 어머니와 저 역시 챙겨주는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어찌 버텼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울지 마, 여보.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당신이랑 장인어른께 입은 은혜 생각하면 오히려 이 정도로 부족해서 죄송스러운걸. 남편 품에서 오열하며 정말로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간 상처 많은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어야지 그리 생각했는데 제가 저 사람에게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1년을 더 버티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이별을 찬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였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도 장례식장에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참 잘 사셨구나 하는 생각에 슬프면서도 뿌듯했지만 와중에도 초조했습니다. 정인아, 아직 윤서방 연락이 안 돼? 아버지 임종하시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남편과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실은 의료진으로부터 임종하실 것 같다고 미리 언지를 받아 그때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가시는 모습 남편이 보지 못해 초조하다 화가 나다가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비서에게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어제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으셨다는 말에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밀려오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손톱을 뜯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지인분과 인사를 나누시다 다시 한번 울컥하는 어머니를 보고 저도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던 와중이었어요. 급하게 왔는지 검은 양복 차림이 아니라 산뜻한 색의 정장에 화려한 문양의 넥타이 차림이었는데도 그만 그 사람을 보고 복받쳐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 울먹거리며 안기려던 저를 한 팔로 밀어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제게 반대편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팍 제 가슴팍에 밀어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확인해봐. 작성은 내가 했으니까. 심상치 않은 기류에 제 친정 식구들은 물론 조문객들까지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쿵쿵 불안하게 울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삼키는 것 같은 가운데 열어본 서류는 세상에 이혼 서류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서류라니?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순식간에 공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물을 너무 쏟아 기진맥진하던 어머니까지 벌떡 일어나고 제 두 동생들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남편이 다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껏 당신 아버지 아프다고 기다려줬으니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여보, 진짜 왜 이래? 아버지 가시는 자리에서 대체 이게 무슨 행패야? 행패라니. 아픈 사람 생각해서 지금껏 밀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자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진작부터 하려던 걸 그간의 정이 있어 지금껏 참아준 겁니다. 그 말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보다 더 흥분한 제 동생들이 화가 나서 남편 앞에 나섰어요. 매요!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누나는 이혼 소리는 듣지도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매형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 집구석에 종로를 실컷 해줬잖아. 언제까지 내가 이 집안 하인 취급 당해야 해? 그 말에 그만 제 신경이 뚝 끊어졌어요. 종노릇이라니? 우리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제 가족들하고 전부 척지고 외롭게 사는 사람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간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눈물로 매달리기에 우리 아버지가 조건도 없이 투자금까지 넣어줘서 성공했다고 당신 입으로 나랑 우리 아버지한테 평생 은혜 갚을 거라고 그래놓고 어떡해? 조건이 없긴 뭐가 없어? 그 투자금 알량한 그거 해줬다고 사람 목줄 잡아서 지금껏 눈치 보게 만들었으면 됐지. 야, 나도 성질 많이 죽이며 살았어. 누군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없이 살았으면 있는 니들 눈치나 평생 보면서 살아야 돼? 왜 이래? 나도 이제 회사 대표야.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끼리도 정리할 건 해야지.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공작새 마냥 화려한 꼬락서니로 나타난 내뱉는 말 한마디에 한마디가 내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나랑 아빠 앞에서 평생 잘하겠다며 조아리던 놈이 아빠 떠나시자마자 제 아내를 꾼떨어진 연됐다 여기고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네 놈이 어떻게 이래? 네가 사람 새끼야? 짐승도 오늘 같은 날 네 놈처럼은 안 굴어. 엄마! 결국 이 파국을 지켜보던 친정어머니가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남동생들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시던 조문객 분들까지 남편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자네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네. 자네 회사 자네 장인 아니었으면 이만큼 세우지도 못한 거
이 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늘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너 그 입 못 닥쳐? 나 오늘 일 절대로 안 잊어. 네놈이 누구 덕에 사람 굿이라고 살게 되었는데, 네놈한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네놈 가진 거 다 빼앗고 나 만나기 전 구질구질했던 때보다 더 비참한 꼴로 만들어줄 거야. 네놈 내가 짓밟아 줄 거야. 하, 네 주제에 무슨 수로. 곧 네 아버지가 넘긴 지분들도 내가 다 회수해서 완전히 내 거 될 텐데 회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건 줄 알아? 끝까지 빈정대는 놈에게 죽일 듯 달려드는 저를 얌체같이 피해서 내 아버지 장례식을 쑥대밭으로 만든 놈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억울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오열하며 나를, 내 아버지를, 끝내 배신한 놈을 처절하게 짓밟아 주리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붙이니 곧 놈의 부정이 줄줄이 따라 나왔어요. 놈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건 이제 와서 놀라울 일도 아니었어요. 놈 성공하게 해준 장인 장례식장에서 그 폐악을 부리는 놈이 제대로 된 인간인 게 더 놀랄 일이겠죠. 심지어 상대는 놈이 거래처 접대한다고 집보다 더 드나들던 술집의 마담이었습니다. 저더러는 사업 키워 저랑 저희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다며 굽신거리더니 이미 예전에 마음 떠나 더러운 불륜이나 저지르고 돌아다닌 놈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식 쑥대밭 만들어 놓고는 그 여자랑 벌써 신이 나서 신혼집을 보러 다닌다느니 부동산 끼고 아주 신나게 다니는 통에 놈이 나랑 갈라서자마자 재혼할 작정인 것도 알게 되었죠.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도 감추지 않는 꼴을 보니 회사만 먹으면 나한테 위자료 몇 푼 넘기는 것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뻔했습니다. 놈이 아버지 가시기가 무섭게 저리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 회사 지분을 여러 지인들께 분산해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도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투자자들을 연결해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려 하신 걸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놈을 도저히 곱게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만만하게 짝이 없는 마누라 치워버리고 상간녀 끼고 살며 대표 대접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살판이 난 놈이었겠죠. 그런 놈이 회사에서 급히 온 연락 한 해에 네 발로 헐레벌떡 기어왔습니다. 대표 해임안이라니. 네가 뭔데? 너 아직도 몰랐니? 이제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나라는 걸? 그게 무슨 소리야? 놈은 이제 새로 지분 가진 투자자들 접대해서 잘 구슬려 놨다고 제 성공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철석같이 믿었겠지만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한 법이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놈 하는 꼴을 보고 혀를 차신 지인분들을 통해 놈이 예전부터 지분 넘겨달라고 아주 개마냥 굽신댔다는 소리를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놈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릴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인아,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항상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해. 생전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걸 써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남편 회사 지분을 지인들께 분산해 처분할 때 놈은 꿈도 꾸지 못했을 이면 계약서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아버지의 친족이자 회사 대표자의 아내인 제가 요청할 시 계약서에 사전에 협의되어 명시된 금액으로 지분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사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이셨기에 가능했던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서 성견지명으로 분배하신 모든 회사 지분을 다시 제 앞으로 모조리 끌어모아 놓았습니다.
네, 그렇게나 놈이 자기가 될 거라 확신했던 남편 회사의 대주주가 바로 제가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놈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지만 지기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본색을 드러낸 놈을 괘씸히 여기신 지인분들이 해주신 게 더 있었어요. 그간 뒤에서 뇌물이니 뭐니 더러운 뒷공작을 한 남편놈에게 받은 것들 따로 보관하시고 그 증거까지 제게 넘겨주신 고마운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놈은 처음부터 대표가 될 가능성조차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지분 가지신 분들이 놈에게 휘둘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뒤늦게 전말을 알게 된 놈이 발광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럴 순 없어! 안 돼! 그럴 주제도 못 되는 놈을 우리 아버지 덕에 분에 넘치는 호사 누리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잘 봐. 거긴 니놈이 지금 기고 있는 그 밑바닥이 니놈 자리야. 처음부터 니놈은 감히 나랑 내 아버지 까입을 주제도 못 되는 놈이었다고? 아, 하긴 이제 그 밑바닥보다도 더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자마자 검찰이 등장했습니다. 뇌물공여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에 응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나! 누구긴 남의 집에 기생해서 금융범죄나 저지른 기생충이지. 너! 근데 너 그거 아니? 너 술집에서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 다 하면서 불법 저지르고 작당한 증거 다 누가 넘겼게? 고소해 죽겠어서 살살 약 올리는 저를 보던 놈 낯짝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저놈 그리 좋다고 끼고 살던 그 술집 마담이었죠. 놈에게 오기 전 이미 범죄 혐의 입증했다고 그 더러운 상간녀 주저앉혀 무릎을 꿇린 저였습니다. 너 지금 상간녀 소송 따위가 문제인 줄 아니? 너 그놈이랑 같이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어. 사모님 살려주세요. 아직 딸이 어려요. 사모님 제발. 니년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딸이랑 생이별하기 싫으면 머리 똑바로 굴리는 게 좋을 거야. 그것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대단할 것 없더군요. 쥐새끼 놔두고 절대 감옥 못 간다며 그렇게 놈이 옆구리에 끼고 싸고 돌던 여자가 그놈 감방에 쳐넣을 증거를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저한테 몽땅 넘겼습니다. 아, 그러고도 물론 그 더러운 것도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업장 싹 정리해 위자료 겸 상간소송비 겸 받아내고 수도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버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딸 빼앗기고 전과자 되느니 지도 그게 그나마 살 길이란 걸 알았겠죠. 안 돼. 여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어.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 손으로 다시 너 시궁창에 쳐넣는 기분이 이렇게 시원한데 내가 널 왜 살려주니? 내 아버지 끝까지 기만하고 장례식까지 망친 니놈 내가 가만둘 줄 알았어? 너는 니까지 건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감옥에 갇혀서 매분 매초 아주 뼈저리게 곱씹으면서 후회하렴? 여보! 그렇게 감히 제 주제도 모르고 설치며 나와 내 아버지 기만한 놈이 그 더러운 악연이 제 인생에서 퇴장했습니다. 지인분들과 상간녀가 건네준 넘치는 증거에 결혼 생활 내내 나를 기만한 증거도 적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혼 소송 진행되는 동안 놈은 거기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이혼이 대수입니까? 당장 금융범죄 혐의가 한둘이 아니어서 검찰에까지 넘어갔고 검찰의 표적수사 대상이 되어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발 자기 좀 구제해달라고 절박하게 여기저기 매달리고 다녀도 손 뻗어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와 처가 덕에 대표 되어놓고도 금수가 따로 없다고 온갖 욕바지가 된 놈이었습니다. 제 사업
일으켜준 장인 장례식에서도 이혼하겠다고 그 폐악을 부린 놈인데 그런 놈을 어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혼 소송 마무리되어 놈 무일푼으로 쫓아내고도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받게 된 저였습니다. 그걸 다 갚을 여력이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놈 마지막 재판 때는 저도 참석했어요. 놈에게 결국 징역이 선고되자 모든 걸 다 잃고 절망하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은 눈에 똑똑히 담았습니다. 바로 그걸 보고 싶어 그 자리까지 간 거였어요. 비참하게 울던 와중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무릎으로 제게 기어온 놈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길 테니까 여보 제발 지금이라도 당신이 도와주면. 당신 수위 참 잘 어울린다. 처음부터 어울리는 걸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니놈 주제에 대표라니. 어디 가당키나 해? 인간 도리도 은혜도 모르는 너 같은 금수 같은 놈은 감방이 딱 잘 어울려. 여보! 그렇게 반쯤 정신이 나가 절규하는 놈 모습을 후련하게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는 한 톨의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평생 비참함 속에 매 순간을 죽고 싶어하며 살아준다면 제게 그 이상의 복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놈이 가질 자격 없는 것 빼앗으려 한 것이지 회사 경영에 뜻이 있는 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을 대표 자리에 앉히고 합당한 값을 받아 회사는 처분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그 회사는 놈의 것이 될 수 없겠죠. 그게 놈에게 가장 뼈아픈 안갚음이 되리란 걸 알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변고를 당하신 어머니 상심이 크셨으나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진 전 남편 꼴을 보고 비로소 어머니도 많이 치유가 되신 것 같아요. 아버지 바라시는 대로 온 가족의 어려운 일에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으며 지냈기에 이런 후련한 결과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과욕 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